그러니까 54년에 국민당 정부가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은 군사적 실효성이 높은 금문도하고 마저열도만 남기고 나머지 섬들에서는 철수하기로 결정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때쯤 50년대 중반쯤 되면 중국군도 서서히 군함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막 여기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너무 붙어있어요. 네, 너무 붙어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금문도 같은 경우는 서로 포 쏠 수 있는 거리였단 말이지. 대만 싸움 대단한 게 이걸 어떻게 자기네 목숨 걸고 지킨다는 얘기지. 공산당 놈들한테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이거야, 한마디로. 지금 다 뺏기고 왔잖아. 또 뺏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세사 시간입니다. 극적인 전쟁사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제가 뭘 골랐느냐? 대만 해협 항공전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양안 관계라고 하죠. 보통 대만과 중국 관계.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중국이 미국에 대한 패권 도전한 이래로 올해만큼 대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적이 없었죠. 우리 한미 정상회담 때 거기에 뭐 대만 얘기 들어갔다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국민당 정부가 쫓겨났잖아. 그렇게 그 대만을 쫓겨나고. 근데 쫓겨나온 이후에도 정말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금문도 포격전이 있었고 같이 일어났던 게 이 대만 해협 항공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항공 밀리터리 팬들을 위해서 제가 요거를 준비했는데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계 최초의 공대공 미사일이 사용된 그런 전투예요. 이게 항공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재미있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개석 총통이 뭐 장제스라고 보통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대만에서 일단 중화민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는 장개석 정부를 정통으로 봤다고. 그래서 그 유엔의 상임 이사국 지위가 있었어요. 계속 유지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아마 중국을 대표하는 정부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954년에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전폭적인 군사 지원을 받죠. 그러면 대만에는 미군 무기가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미제 1세기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1950년대 요 항공전이 발발할 당시에 양측 공군력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인민해방공군은 1950년대 시점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국부군, 그러니까 대만으로 쫓겨간 걸 이제 국부군이거든요. 국부군이 남겨둔 무스탕 전투기, 그 다음에 B-52 폭격기, 그 다음에 C-46이나 C-47 수송기 같은 게 있었어요. 요거 이제 국부군이 놔두고 간 것들. 요거를 그러니까 좀 확보했었고, 그 다음에 소련으로부터도 이제 지원을 조금 받았어요. 그러니까 LA-11이나 야크9 같은 전투기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한 150대 정도로 아직은 좀 조그만 공군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해 2월, 50년 2월부터 소련이 최신의 미그-15를 공급해줘요. 이 중국한테. 그래서 3월에 첫 번째 인도하고 6.25 발발이 나잖아요. 50년이니까. 6.25 발발이 나면서 이 6.25가 중국 인민해방공군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조종사의 훈련이라든지 추가로 미그-15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서 중국 공군도 이제 제트 전투기를 보유한 시대가 된 거죠. 한편 국민당은 이제 51년 이후부터 이제 미국한테 본격적으로 받아요. 미국은 대만을 지원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화가 더 퍼지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만을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생각했대. 대만마저 만약에 중국 손에 넘어가서 공산화가 되면 그 옆에 필리핀 있고 뭐 동남아 있고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있잖아요. 공산 뭐 이론 있잖아요. 도미노 이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걸 나오는 걸 대만에서 딱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54년부터 F-84G 제트 전투기를 2개 비행단이나 줘요. 그 다음에 추가로 F-47 전투기 2개 비행단, 그 다음에 무스탕 전투기 1개 비행단을 주거든요. 그래서 급속도로 대만 공군이 재정비가 됩니다. 보통 1개 비행단은 3개에서 4개 비행대대로 구성되는데 1개 비행대대가 이때까지만 해도 34대예요. 요즘은 이제 한 20대로 줄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죠. 그 다음에 폭격기도 줘요. 물론 2차 대전 때 쓰던 거 이제 남았으니까 좋겠지. 그러니까 B-24고 B-25 같은 거 폭격기도 줘요. 아, 어쩔 수 없어. 뭐냐면 너무 많이 찍어냈거든. 그래서 급한 애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 공군은 이때 F-51D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미 대만 공군은 이때 뭐예요? 제트기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195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 공군이 1등이 대만이었어요, 사실. 근데 한국 전쟁이 이제
터져요.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미국이 군사 개입을 했고 중국의 군사 행동을 차단하고자 이제 대만 해협으로 칠함대를 파견해요. 그리고 요 무렵 미국이 요때 요 칠함대를 대만 해협에 파견한 요 무렵부터 중국에 대한 수많은 비밀 작전을 하는데 그 거점이 대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차 대전 종전과 동시에 이제 미 공군의 클레어 셰너트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소장인데 이 사람이 캣이라는 회사를 하나 그 대만에다 세워요. 이게 뭐냐면 시빌 에어 트랜스포트라는 회사인데 이게 사실 CIA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민간 항공사예요. 민간 항공사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서 비밀리에 군사 행동을 한 회사란 말이야, 얘가.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캣이 뭐였냐면은 왜 인도 차이나도 지금 공산화 되려고 했었잖아, 50년대 때. 그래서 인도 차이나에 있는 프랑스군한테 물자를 수송할 때 이 캣 회사를 사용했다고. 그다음에 이때 많은 동남아에 있는 민간 항공사를 설립시켜서 이 캣 휘하에 둬요. 여러분들 저가항공사의 대명사 하나 있죠, 뭐. 에어 아시아라고. 에어 아시아에도 이 캣 휘하에 있다 카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비밀작전 첩보작전이 뭐냐면 인적 자원을 투입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대만에 있는 첩보원들을 중국에 투입할 때 이 캣 소속 비행기들이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1년부터 54년까지 미국 공작원이죠, 쉽게 말해서. 미국 국적의 공작원인데 중국어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인, 동양인이면서 이런 요원이 1951년부터 54년 사이에 중국에 보냈는데 실패해가지고 현지에서 처형된 인원이 100명이 넘어요. 그 다음에 체포된 공작원 한 12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카더라도 있었습니다. 대만 뭐. 그렇다면 대만 해협의 군사 위기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50년대 중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원래 대만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가 이제 대만에 있잖아요. 이게 대만만 섬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가까운 몇 개 섬도 대만이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금문도, 마저열도, 대진군도 이런 데인데 요게 중국 절강성하고 복건성 앞바다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몇 개 조그만 섬이에요. 근데 중국군이 바로 자기네 앞에 요만 조그만 섬에 대만 애들이 기지 설치하고 하니까 이거 놔둬서는 안 되잖아. 중국이 계속해서 여기에 막 그 압박을 가해요. 그러니까 54년에 국민당 정부가 무슨 결정을 내리냐면은 군사적 실효성이 높은 금문도하고 마저열도만 남기고 나머지 섬들에선 철수하기로 결정을 한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때쯤 50년대 중반쯤 되면 중국군도 서서히 군함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막 여기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 금문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까 말했지. 금문도 포격전이 있었다고. 서로 포 쏠 수 있는 거리였단 말이지. 그때 그래서 54년에 이 나머지 섬들에서 철수작전을 해요. 그래서 미 칠함대가 이때 가서 민간인 17,000명하고 군인들 25,000명을 철수시키는 작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미 공군의 제18전투 폭격단이 오거든요. 이 소속의 F-86F가 공중작전을 하면서 호위했었다고. 그때 요거는 그러니까 미군이 왔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대만군이 철수하고 나서 이제 중국이 딱 보니까 이제 금문도 정도만 남았다 이거지. 그래서 금문도를 목표로 압박을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54년 9월에 요게 1차 대만 해협 위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 외철수 작전이죠? 그냥 빠지면 안 되나요? 아니, 빠지면 중국 해군이 와서 두들겨 부술지도 모르잖아. 이거 전쟁 상태야, 얘는 계속해서 전쟁 상태거든. 대만은, 그러니까 중국은 인정을 안 하잖아. 대만이 다른 나라라는 걸 인정 안 하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뭐야, 쯔위가 대만기 한번 흔들었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쯔위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 1차 이후에도 계속해서 간헐적인 폭격이 이어졌고, 그 다음에 1958년 8월에 대만 공군의 F-84F 정찰기가 중국 징창의 비행기지를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니까 최신형 미그 17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 미그 17이 집결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이게 금문도에서 가깝거든. 요 징창 기지가. 그래서 요걸 분쇄하고자 금문도에서 폭격을 했다고, 이게. 그래서 이때 나온 게 금문도 폭격 사건, 이걸 제 2차 대만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29일에 이 북경에 있는 공산 정부가 어떻게 했냐, 중공 애들이지. 금문도 상륙작전을 벌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만을 이 기회에 점령해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선포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대만 해협의 위기감이 아주 높아졌죠.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이 중국군이 어떻게 하냐면은
4개 비행단을 복건성 푸저우시 주변의 비행기지에 전개해요. 4개 비행단이면 엄청난 거지. 그래서 여기에 4개 비행단에서 미그 15, 미그 17 때려와요. 그러니까 요 대만 해협, 그러니까 대만을 바라보고 있는 요쪽에 무려 2,000기의 중국 전투기들이 전개를 해요. 거의 그러니까 전쟁 초일기, 그러니까 실제로 상륙작전 하려고 했었고,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거의 전쟁 상황이었고, 이때는. 그래서 모든 매스컴 언론들이 전부 다 대만에 지금 다 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사실 대만 공군은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날이 올지 알았거든. 54년에 1차 위기가 있고 나서, 이거 얘네들이 곧 무슨 일을 저지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54년부터 미국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미국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너네 일단 공군력부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54년부터 상당히 사실 대만 공군이 업그레이드 됐었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 잡다한 프로펠러기도 있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F-84 제트 전투기가 있었지만 사실 F-84 가지고는 미국이하고 상당히 힘들었거든. 그래서 F-86, F-세이버가 54년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한 번 55년에 한 번 공중전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 대만 공군 소속의 세이버가 중국의 미그 15 BIS 한 대를 격추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만 공군 창설 이후에 최초의 제트 전투기에서 전과를 올려요, 대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대만 공군은 무슨 생각을 했냐? 우리가 더 많은 F-86이 필요하다고 미국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57년까지 무려 150대가 들어와요, 대만 공군한테. 그 다음에 58년 7월 29일에도 한 번 또 공중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F-86이 아니었고 F-84G 두 대가 중국 공군 미그 17에 격추되었어요. 그러니까 대만 공군이. 그러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F-84라면 안 된다고, 미국이한테.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야, 더 줘! 그래요, 미국한테. 더 줘.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미국의 정책은 뭐예요? 우방국한테 군사 장비를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근데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전투기들을 자기네가 개발하면서 F-86 세이버가 많이 남아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줄게. 막 줘요. 그래서 대만이 58년까지 대만의 항공전이 일어나기까지 무려 300대 F-86 세이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이때 미국이 자기들도 아직 한 번도 실전에 안 썼던 공대공 미사일을 대만한테 줘요. 잠깐. 그럼 이때 공여받은 공대공 미사일 네. 어떤 거예요? 이 9월 24일에 주는데 날짜가 중요한가 봐요. 아니, 날짜 중요하진 않지. 이때 준 게 뭐냐면 GAR-8, GAR-8이라는 건데 GAR이 무슨 뜻이냐? Guided Air Rocket. 그러니까 뭐야? 유도되는 공중 로켓이다 이거야, 한마디로. 이거 8. 이게 한마디로 사이드와인더예요. 이게 사이드와인더. 사이드와인더 처음 이름이 이랬다고. 이게 원래 한국전쟁 중에 개발돼서 56년 7월부터 이게 미군에 배치된 거예요. 근데 58년에 줬으니까 이거는 진짜 최신형을 준 거야.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GAR로 불렀는데 나중에 62년부터 이게 AIM-9B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줬어요. 줄 때 이게 미사일 사용 지침이 있잖아. 이제 대만한테 미사일 사용 지침을 얘기해 줬는데 들어봐요. 정말 웃겨. 첫 번째, 적기가 태양을 향해 비행할 경우 적기와 태양의 각도가 최소한 25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열추적 미사일이거든. 그러니까 태양빛하고 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이거 있지. 우리 옛날에 R2B 할 때 월드스타 B가 북한 미사일이 쫓아오니까 태양에 숨었잖아. 그래서 탁 엔진 끄니까 미사일이 어떻게 했어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 태양을 향해 날아갔다. 이때는 이게 있어. 이때는 이게 됐어. 그러니까 너무 센서가 이렇게 필터링이 안 되니까 태양하고 헷갈릴 수도 있었다고. 두 번째, 최소 사거리를 즉석에서 판단해라. 최소 1km, 최대 8km인데 사실 해보니까 4.8km 나왔대. 한마디로 조종사가, 그러니까 적기가 저만한 크기면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를 판단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게 비행기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2G 이상으로, 2G 이상으로 움직일 때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떨 때 비교적 그대로 날아갈 때 발사해야 된다는 얘기. 근데 발사 시에 또 G하고 속도 관계에 주의하라. 1G에서 속도가 시속 315km,
이지 상황에서 최소 속도는 420km다 이거지. 시속. 근데 이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사이드와인더가 락온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속도를 이 정도 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미사일을 락온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내가 날아가는 속도예요. 내가 날아가는 속도. 1G를 받았을 때는 시속 315km 이상 날아가야지 미사일이 시커가 적을 락온할 수 있고 2G 상황에 약간 꺾을 때겠죠. 2G 상황이니까. 이때는 최소 속도가 426km보다 낮은 속도에서는 사이드와인더가 락온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여러 가지 까다로웠어요. 되게. 한마디로 까다로웠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이거 있다고. 고도 4만 피트 이상에서는 시커와,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에 시커가 달려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레이더가 없으니까 뭐냐면은 미사일에 열탐지 시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키잖아? 그럼 시커가 있다가 적 비행기에서 그 엔진 배기를 딱 탐지하지. 그러면 여기 헤드폰에서 울려, 삐! 하고 울려요. 그 앞에 빨간불하고 삐! 하고 울려서 쏘란 얘기야. 그럼 그때 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게 시커가 탐지 범위가 있잖아. 근데 4만 피트 이상 올라가면은 이 탐지 범위가 10도로 좁아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적기에 대한 최적의 공격 위치는 후방 아래쪽이다. 후방 아래에서 쏘는 게 낫다. 그게 제일 열이 많은 데니까. 그러니까 이 6개의 조건이 뭐겠어요. 대단히 까다로운 조건이겠죠, 이게. 아니, 쏘지 말라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하면 쏘지 말라는 얘기야. 근데 이때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 쓸모없었지 않았을까?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썼다니까. 그래서 이거 쓰긴 썼다고. 예. 이 조건을 맞춰가면서. 네, 썼어요. 어,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쑥쑥쑥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욱더 재미있고 좋은 알찬 컨텐츠 보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